고구려는 중국의 속국이었던 삼국지 후한서, 진서 등 수많은 중국 역사 기록에 그렇게 남아있어요. 한국도 말만 하지 말고 역사 기록으로 한번 붙어 봅시다. 대체 왜 아무것도 안 하죠?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어느 중국인 교수가 한국은 중국의 조공을 바치던 그 속국의 습성이 남아있다며 망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교수에게 말 한마디 지지 않는 한국인 유학생이 있는데요. 대체 무슨 일이 있는지 사연 들어보겠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불우이웃을 돕기 위해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독일에서 유학 온 미셸이라고 합니다. 대학교의 온라인 뉴스레터를 열자마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을 느꼈습니다. 맨 위에 크게 적힌 CN 교수 초청 강연 주제 동북공정과 고대사 재해석이라는 공지가 눈에 들어왔죠. 화면을 보는 제 손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에게서 동북공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왔기에 이 단어가 주는 무게감은 남달랐어요. 고구려 역사를 중국사로 편입하려는 시도라니 한국 유학생으로서 불편한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뉴스레터를 스크롤하며 주변 반응도 살폈습니다. 미국이나 유럽 학생들은 동북공정 들어본 것 같은데 잘 모르겠다는 반응을 보였어요. 하지만 중국 유학생들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벌써부터 우리 역사의 진실을 알릴 기회라며 들떠 있었죠. 그때 독일에서 온 교환학생 미셸이 다가왔습니다. 밝은 미소를 지으며 유리, 이 강연 들어볼 거야? 동아시아 역사라는 말에 끌리는 데라고 물었어요. 사실 조금 망설여지네. 솔직한 마음을 털어놓았습니다. 미셸은 고개를 갸웃했어요. 왜? 혹시 이 강연이 학점 이수에도 도움될까 싶어서 알아보고 있었는데 깊은 숨을 들이마시며 설명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학술 강연이 아니야. 중국이 우리나라 고대 역사를 자기네 것이라고 주장하는 내용이 담길 거야. 미셸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말 그렇게 민감한 주제였구나.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 어떤 갈등이 있길래 이리도 시끄러운 거야? 대답하려 입을 열었지만 복잡한 마음에 말문이 막혔어요. 이 문제를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래도 직접 확인해보는 게 낫지 않겠어? 미셸이 조심스럽게 제안했어요. 아예 듣지 않는 것보다는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두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 잠시 고민했습니다. 미셸의 말이 일리가 있었어요. 피한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건 아니니까요. 불편해도 직접 들어보는 게 나을지도 모릅니다. 그래. 내 말이 맞아.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함께 들어볼까? 적어도 어떤 주장을 펼치는지는 알아둬야겠어. 미셸이 반갑게 웃었어요. 좋아. 같이 가자. 솔직히 너무 학술적이면 지루할까 봐 혼자 가기 망설여졌거든.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CN 교수의 강연. 어떤 내용이 펼쳐질지 예상하기 어려웠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어요. 이건 단순한 역사 강의가 아니라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강연 당일까지 일주일 정도 남았을 때 저는 미셸과 함께 자율 세미나실에서 만났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복잡한 마음을 정리하려 했죠. 미셸의 호기심 어린 표정을 보니 더는 미룰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CN 교수, 정말 보통 인물이 아니야. 먼저 입을 열었어요. 동북공정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으로 알려져 있어. 미셸이 관심을 보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구나. 근데 동북공정이 정확히 뭔지 더 자세히 알고 싶어.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천천히 설명했어요. 아버지가 다큐멘터리 PD인데 예전에 중국 취재를 가셨을 때 일이야. 당시 고구려 유적을 취재하려고 했는데 허가가 갑자기 취소됐대. 그리고 현지 안내원들이 고구려는 원래 중국사라는 말을 계속했다고 해. 제 이야기를 들으며 미셸의 표정이 점점 심각해졌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동북공정은 단순히 학계의 개인 의견 정도가 아니라 중국 정부가 막대한 예산과 조직을 동원하는 국가 차원의 프로젝트야. 목소리가 약간 떨렸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그들의 역사로 편입시키려는 체계적인 시도라고 볼 수 있어. 미셸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어요. 나치 시절 독일에서도 역사 왜곡이 있었어. 역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사례는 정말 무서운 일이지. 그 말에 깊이 공감했습니다. 역사는 단순한 과거의 기록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과 직결되니까요. 누군가 그것을 빼앗으려 한다면 그건 현재와 미래까지 위협하는 일이죠. 이참에 자료를 좀 찾아볼까? 미셸이 노트북을 꺼내며 제안했어요. 하지만 예상대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자료는 많지 않았습니다. 영어로 된 자료는 제한적이었고 중국어 자료는 편향되어 있었죠. 한국어 자료는 미셸이 이해할 수 없었고요. 차라리 직접 CN 교수 강연에서 무슨 말을 하는지 듣고 질의응답 시간에 물어보는 게 좋겠다.
결국 그런 결론을 내렸어요. 세미나실을 나서기 전 아버지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아버지, 저 직접 치엔 교수 강연 들어갈 거예요. 어떤 주장을 하는지 확인해 볼게요. 몇 분 후 아버지의 답장이 왔습니다. 조심해라. 너무 무리하지 말되 진실에 대한 질문을 꼭 던져보렴. 아버지의 메시지를 읽는 순간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저는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이 강연에 참석하는 게 아니었습니다. 우리 역사의 진실을 지키려는 책임감이 있었죠. 미셸과 함께 걸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이제 후회는 없어요. 직접 들어보고 필요하다면 목소리를 내야겠다는 결심이 섰습니다. 강연 당일 저는 미셸과 함께 일찍 학교에 도착했습니다. 교내 곳곳에 칼라 인쇄된 포스터가 붙어 있었죠. 치엔 교수 초청 특강 동아시아 고대사 재해석이라는 문구가 눈에 띄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포스터를 보는 순간 심장이 빨라졌어요. 유리, 괜찮아? 미셸이 제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고개를 끄덕이며 웃으려 했지만 억지 미소가 나왔을 뿐이었어요. 그냥 조금 긴장돼. 가자. 강의실로 향하며 중국 유학생들이 모여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SNS 단톡에서 내일 꼭 다 같이 가자라고 활동적으로 모이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소문이 사실이었나 봅니다. 강의실 문을 열자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많은 학생들이 이미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어요. 특히 중국인 유학생들이 앞자리와 중간자리를 거의 다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숨이 막혀왔어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제가 과연 질문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들었죠. 여기 자리 있네. 미셸이 왼쪽 측면 중간쯤에 빈자리를 가리켰습니다. 겨우 2자리가 남아 있었어요. 급히 앉았지만 주변의 소음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중국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중국어로 크게 떠들고 있었습니다. 귀에 들리는 말들이 마음을 불편하게 했어요. 역시 이번 기회에 전 세계가 고구려가 중국사임을 알게 될 거야. 같은 언급이 들려왔습니다.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어요. 다른 나라 학생들은 그래도 영어 강연이겠지 라며 웅성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이건 그저 하나의 학술 강연일 뿐이었겠죠. 하지만 저에게는 달랐어요. 이건 우리 역사, 우리 정체성에 관한 문제였습니다. 앉아있는 의자가 갑자기 너무 딱딱하게 느껴졌어요. 손바닥에 땀이 배어나왔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한국 학생은 저 외에 거의 보이지 않았어요. 외롭고 무력한 기분이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많은 중국 학생들 앞에서 정말 제가 질문을 던질 수 있을까요? 미셸에게 속삭이듯 말했어요. 미셸은 제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괜찮아. 나도 도울 수 있어. 내가 혼자가 아니야. 그 말에 조금 안심이 됐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어요. 시계를 보니 강연 시작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안내 방송이 들려왔어요. 곧 치엔 교수가 입장하실 예정입니다. 학생들이 자리를 정돈하는 듯했지만 여전히 강의실은 소란스러웠습니다.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가다듬었어요. 아버지의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진실에 대한 질문을 꼭 던져보렴. 그래요.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곧 문이 열리고 치엔 교수가 들어왔습니다. 강의실이 일순간 조용해졌어요. 이제 강연이 시작됩니다. 치엔 교수가 단상에 올라서자 강의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그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으로 프로젝터를 켜고 PPT를 띄웠어요. 첫 슬라이드에는 동북공정 한민족의 역사 왜곡을 바로잡는 길이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그 문구를 읽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오늘 여러분에게 역사적 진실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치엔 교수가 당당하게 말을 시작했어요. 고구려는 역사적으로 중국 왕조에 귀속된 지방 정부였다는 사실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노트북에 메모를 하려던 손가락이 굳어버렸죠. 미셸이 걱정스럽게 저를 바라봤지만 눈을 들지 못했어요. 교수는 PPT 슬라이드를 넘기며 고대 중국 사서들을 인용했습니다. 삼국지, 후한서, 진서 등에서 고구려가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을 강조하며 이것이 고구려가 중국에 속했다는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어요. 그때마다 중국 학생들이 일제히 박수를 치며 끄덕였습니다. 속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역사적 사실이 이렇게 왜곡되는 것을 그냥 지켜볼 수 없었습니다. 손을 들기 위해 천천히 팔을 올렸어요. 손이 떨렸지만 용기를 내야 했습니다. 혹시 질문 있나요? 치엔 교수가 잠시 멈추고 말했습니다. 제 손이 올라가 있는 것을 보고 교수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한국에서 오신 학생.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지만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조공이 곧 속국을 뜻하지 않는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동아시아 외교 체계상 여러 나라가 명청 등의 조공을 바쳤지만 모두 속국이 된 건 아니잖아요. 그 순간 강의실이 술렁이기 시작했어요. 중국 학생들 여러 명이 왜곡하지 마.
한국은 원래 중국의 일부였어. 라고 고함쳤습니다. 갑작스러운 반발에 당황했지만 계속 말을 이어갔어요. 또한 고구려가 수나라 당나라와 전쟁에서 이긴 것도 역사적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고구려가 독립국이었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증거 아닐까요? 치엔 교수의 얼굴에 냉소적인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건 반역 세력과 벌인 내전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역사는 항상 다양한 해석이 가능하지만 우리 중국인이 자국 역사를 제일 잘 안다고 생각합니다. 그의 말투에서 느껴지는 오만함에 가슴이 아팠어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역사를 정치적 도구로 사용하는 모습이 너무나 분명했어요. 진실은 중요하지 않고 그저 자국의 이익을 위해 과거를 재단하는 모습에 분노가 일었습니다. 미셸이 제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그 온기가 제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치엔 교수의 시선을 똑바로 마주하며 다음 질문을 준비했어요. 이제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저 한 학생이 아니라 우리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해 여기 있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치엔 교수의 반응에 굴하지 않고 다시 한번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고구려의 독자적 왕호와 연호 사용, 온돌과 벽화 문화 등은 중국과는 다른 특색입니다. 이런 독특한 문화적 요소들은 고구려가 독립된 국가였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아닐까요? 그 순간 치엔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갑자기 책상을 쾅 내리치며 소리쳤어요. 내가 뭘 안다고, 몇 권의 책을 읽었다고 전문가인 양 말하지 마. 강의실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교수의 폭발적인 반응에 놀라 숨이 멎는 듯했어요. 하지만 이제 물러설 수는 없었습니다. 5000년 중국 역사는 결국 중국 본토가 주도해왔다. 치엔 교수가 목소리를 높였어요. 한국 학생이 어디까지 파악했겠느냐. 우리 중국인들이 우리 역사를 더 잘 알고 있다. 그의 말에 강의실 곳곳에서 맞아. 교수님 말씀이 다 맞아. 라는 중국 학생들의 환호가 터져나왔어요. 마치 조직적으로 준비된 듯한 반응이었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지만 최대한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어요. 여긴 학문적 토론 자리잖아요. 근거를 통해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일방적 확정은 위험합니다. 떨리는 목소리를 최대한 억누르며 말했습니다. 치엔 교수의 표정이 더욱 험악해졌어요. 토론은 여기까지만 하자. 내가 말이 끝났으니 반박의 여지 없다. 그 순간 미셸이 조심스럽게 손을 들었습니다. 교수님, 유럽 사학계는 고구려를 한민족 역사의 큰 축으로 보는데 이러한 국제적 관점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치엔 교수는 미셸을 무시하듯 손을 저었어요. 외국 학자들은 중국 자료를 제대로 못 봤으니 틀릴 수밖에 없다. 너희 같은 학생들이 이해하기에는 너무 복잡한 문제다. 그 말에 일부 중국 학생들이 그렇지. 외국인들이 뭘 알아? 라며 미셸에게까지 야유를 보냈습니다. 미셸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그런 미셸을 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 때문에 미셸까지 곤란한 상황에 처한 것 같아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옆에 앉은 미국 학생 한 명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좀 더 차분히 들어보고 서로 질의응답을 해야지. 이렇게 고함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강의실 분위기는 감정적으로 과열되어 있었습니다. 중국 학생들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고 다른 학생들은 불편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어요. 교수는 마치 자신의 승리라도 된 듯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포기할 수 없었어요. 진실을 위해 더 말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시 한번 심호흡을 하고 손을 들었어요.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역사적 사실에 기반한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질문을요. 미셸이 다시 한번 용기를 내어 손을 들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고구려가 중국 땅이었는지 아니면 독립국이었는지 관련해 외국 연구자들도 여러 논문을 냈습니다. 혹시 교수님은 그것들을 검토해 보신 적 있나요? 서로 다른 견해를 비교해 보는 것도 학문적으로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치엔 교수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다 일방적 시각이며 중국 정부와 학계가 가진 자료를 보지 못했을 것이다. 서양의 관점은 항상 편향되어 있다. 그의 말에 앞쪽 중국 학생 몇 명이 의자를 발로 차며 큰 소리를 냈습니다. 중국을 모욕하지 말라. 한국은 무조건 피해자 코스프레하는 등의 막말이 이어졌어요. 강의실 전체가 점점 통제불능 상태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주변 학생들이 불안한 눈빛으로 서로를 바라보았어요. 물건을 던지는 학생은 없었지만 그런 위협적인 분위기에 몸이 굳어버렸습니다. 미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어요. 그녀도 겁을 먹은 게 분명했지만 여전히 제 옆에 단단히 앉아 있었습니다. 미국 학생이 다시 한번 중재를 시도했어요. 이건 학술 토론이지 감정 싸움이 아닙니다. 서로 다른 의견을 존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의 말은 중국 학생들의 소리에 묻혀 들리지도 않았습니다. 치엔 교수는 그저 상황을 지켜볼 뿐 통제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았어요. 오히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마지막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제 심장은 마구 뛰고 있었지만 목소리는 최대한 차분하게 유지하려 했어요. 고구려가 중국사라는 주장, 많은 학자가 반박하고 있습니다. 학문적 토론에서는 다양한 관점을 존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너무 일방적으로 몰고 가지 말아주세요. 그 순간 중국 학생 한 명이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제 방향으로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표정이 무서워 저도 모르게 뒤로 물러서려는 찰나 주변의 다른 국적 학생들이 일어나 그를 막아섰어요. 미국, 영국, 일본 등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건 대학 강연이지 폭력 시위장이 아니야. 한 미국 학생이 말했어요. 치엔 교수는 이 모든 상황을 무시한 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마치 이런 혼란이 당연하다는 듯한 표정이었어요. 학문적 토론이라는 가면 아래 숨겨진 정치적 의도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났습니다. 강의실은 완전히 두 편으로 나뉘었어요. 한쪽은 열광적으로 중국의 주장을 지지하는 학생들, 다른 쪽은 불편한 표정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다양한 국적의 학생들이었습니다. 이 긴장감 속에서 치엔 교수가 다시 입을 열었어요. 치엔 교수가 갑자기 마이크를 꽉 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역사는 강자가 제정해왔고 지금 중국은 그럴 힘이 충분하다. 그의 선언에 강의실이 일순간 정적에 빠졌어요. 너희 한국이 무슨 증거를 가진다고 해도 결국 다 묵살될 거다. 치엔 교수의 말에 분노가 치밀었지만 동시에 깊은 슬픔도 느꼈습니다. 이런 고압적 태도는 학문적 토론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치엔 교수는 뜻밖의 행동을 했습니다. 내 강의는 끝났다라고 말하곤 노트북도 정리하지 않은 채 서둘러 강단을 내려왔어요. 그리고 문을 세게 닫고 나갔습니다. 그 소리에 강의실이 일순간 얼어붙었어요. 교수가 나간 직후 강의실은 완전한 혼돈에 빠졌습니다. 일부 중국 학생들이 역사를 훔치지 마라, 한국인 나가 라고 소리치며 교실 뒤편으로 종이 조각을 던졌어요. 그 행동에 몸이 움츠러들었지만 도망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다른 중국 학생들은 의자를 끌며 자리를 어지럽히고 떠났습니다. 강의실은 큰 소음과 혼란 속에 있었어요. 제 주변의 학생들도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짐을 챙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괜히 문제를 키운 걸까? 울컥한 감정이 치밀어 올랐어요. 목구멍이 메이는 느낌이었습니다. 아버지 말대로 조용히 지켜봤어야 했나. 미셸이 제 어깨를 감싸 안았어요. 아니야, 유리. 이런 주장을 들어보고 반박하는 게 당연한 거였어. 넌 용기 있게 행동했어. 미셸의 따뜻한 위로에도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역사가 이렇게 쉽게 부정당하는 상황을 지켜보는 것은 너무나 고통스러웠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가 침묵했다면 더 후회했을 거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주변에 있던 미국, 일본 등 다른 국적 학생들 몇 명이 다가왔어요. 유리, 미셸, 정말 용감했어. 너희 주장을 좀 더 들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한 미국 학생이 말했습니다. 저 교수님의 태도는 정말 학문적이지 않았어. 역사는 다양한 시각에서 바라봐야 하는데 너무 일방적이었어. 그 말에 조금 위안을 얻었지만 여전히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강의실을 둘러보니 엉망진창이 된 책상과 의자, 여기저기 버려진 쓰레기만 남아있었어요. 이것이 역사 논쟁의 결과라니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셸이 제 손을 잡았어요. 이제 갈까? 여기 더 있어봐야 기분만 나빠질 거야.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지만 발걸음이 무거웠습니다. 우리의 역사를 지키기 위한 작은 목소리조차 이렇게 묵살된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는 없었습니다. 오늘의 경험이 제게 더 큰 책임감을 안겨주었으니까요. 강의실을 나와 캠퍼스 벤치에 앉았습니다. 아직도 손이 떨리고 심장이 빠르게 뛰고 있었어요. 미셸은 물병을 건네주며 조용히 제 곁을 지켜주었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있다가 마음을 정리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 전화해볼게.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는 첫 번째 벨소리에 바로 전화를 받으셨어요. 유리야, 어떻게 됐니? 아버지 말씀이 맞았어요. 생각보다 훨씬 적대적이네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어요. 치엔 교수의 일방적인 주장, 중국 학생들의 적대적 반응, 그리고 결국 교수가 화를 내며 퇴장한 상황까지. 아버지는 잠시 침묵하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많이 놀랐을 텐데. 괜찮니? 그래도 잘 견뎌냈으니 다행이구나. 괜찮아요, 아버지. 그런데 제가 제대로 대응했을지 모르겠어요. 더 준비를 철저히 했어야 했나 봐요. 아버지의 따뜻한 목소리가 전화기를 통해 전해졌어요. 아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어. 진실을 위해 목소리를 낸 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일이었어. 통화를 마치고 미셸을 바라봤습니다. 그녀는 생각에 잠긴 표정이었어요. 유리, 나 이번 여름에 독일 언론사에서 인턴십 할 예정이야.
미셸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거기서 이 문제를 간단히 인터뷰나 칼럼으로 다뤄볼 생각이야. 내가 참여해 줄 수 있을까? 그 말에 깜짝 놀랐어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미셸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지. 오늘 있었던 일은 단순한 학술 논쟁이 아니라 현대 정치와 역사 해석이 얽힌 중요한 사례야. 유럽 사람들도 알아야 해. 미셸의 제안에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래. 나도 한국 돌아가면 아버지를 도와 제대로 된 다큐멘터리를 만들어 보고 싶어. 고구려 유적지를 국제사회에 더 알리는 프로그램을 준비할 거야. 결심이 섰어요. 오늘의 좌절이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역사적 진실을 알리는 일. 이건 단순히 과거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미래를 지키는 일이기도 했으니까요. 미셸과 함께 캠퍼스를 걸으며 벌써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국제학술지에 기고할 글, 온라인 플랫폼을 활용한 고구려 역사 알리기, 외국인들을 위한 쉬운 역사 가이드 만들기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오늘은 참 힘들었지만 진실은 결국 밝혀질 거야. 미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고구려 역사가 한국 것이란 걸 더 많이 알려야지. 캠퍼스의 석양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오늘의 경험은 가슴 아팠지만 이것이 끝이 아니라는 확신이 들었어요. 역사의 진실을 지키기 위한 나의 작은 노력이 언젠가는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고 믿었습니다. 미셸과 함께 걸으며 다짐했어요. 우리의 목소리가 비록 작을지라도 진실을 위해 계속 말할 거야. 그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이니까. 그러면 더욱 감동적인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써니예요. 20살이고 이스라엘 출신이에요. 하지만 요즘은 런던시에 있는 유명한 줄리어드 음악학교에서 첼로를 공부하면서 꿈을 이루고 있어요. 제 고향인 이스라엘에서 한참 멀리 떨어져 있지만 어릴 때부터 최고 수준의 음악을 추구하고 싶었거든요. 줄리어드만큼 최고인 곳이 또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합격 통지서를 받았던 날이 아직도 기억나요? 너무 긴장돼서 손이 떨리면서 봉투를 열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기쁜 마음으로 알려드립니다. 라는 말을 읽었을 때 제 심장이 거의 터질 뻔했다니까요. 바로 부모님께 전화를 걸어 기쁜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긴 국제전화 연결음 너머로도 부모님의 자랑스러워하시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몇 달 후 저는 한 손에는 첼로 케이스를 다른 한 손에는 여행 가방을 들고 공항에 내렸어요. 도시는 이스라엘의 조용한 거리와는 너무나 다른 볼거리와 소리로 가득했어요. 압도되는 느낌이었지만 웃음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정말로 해내고 있었거든요. 저는 줄리어드 학생이 될 거였어요. 캠퍼스에 도착한 순간부터 저는 제 사람들을 찾았다는 걸 알았어요. 거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저처럼 음악을 살았고 음악으로 숨 쉬었어요. 우리는 밤새도록 연습실에 남아서 테크닉을 완벽하게 다듬고 악기에 마음을 쏟아부었죠. 그리고 물론 공연도 있었어요. 독주의 콘서트 쇼케이스까지. 무대에 서는 순간마다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줄리어드를 아무리 사랑한다 해도 항상 쉽지만은 않았어요. 경쟁이 치열했고 최고가 되어야 한다는 압박감이 끊이지 않았죠. 몇 주 동안 애써 연습했던 곡을 다른 학생들이 연주하는 걸 보면 열등감이 엄습해왔어요. 정말 여기 있을 자격이 있는 걸까요? 프로 음악가로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제 룸메이트 란닝을 만나면서 그런 의심은 더욱 심해졌어요. 란닝은 중국 출신이었고 뛰어난 연주자였어요. 하지만 거기까지가 우리의 공통점이었죠. 란닝은 영재였어요. 모든 걸 아무 힘들이지 않고 해내는 그런 음악가였죠. 4살 때부터 연주를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실력이 입증된 거죠. 그의 테크닉은 완벽했고 음악성은 타의 추종을 불허했어요. 본인도 그걸 알고 있었고요. 거의 오만함에 가까운 자신감이 있었어요. 마치 스타로 태어났다는 듯이 말이에요. 처음에 전 란닝에 매료되었어요. 현을 누비는 그의 손가락을 넋놓고 바라보곤 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제 룸메이트에게는 어두운 면이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그는 한국과 한국 문화에 대해 뿌리 깊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그걸 표현하는 걸 꺼리지 않았거든요. 처음에는 여기저기서 작은 말들이 나왔어요. 한국 유학생 다현이가 전통 악기인 가야금으로 독주의 오디션을 봤을 때 란닝은 코웃음을 쳤죠. 가야금은 중국 악기야 한국인들은 그냥 베껴서 자기들 거라고 주장하는 거지라고 말했어요. 당시엔 한국 문화에 대해 잘 몰랐기에 그냥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란닝의 말이 점점 더 잦아지면서 불편해지기 시작했죠. 가야금만이 아니었어요. 한국 음식부터 한국 대중음악까지 부정적으로 말할 게 항상 있었거든요.
말을 할수록 전 자신도 모르게 그의 편견에 물들어갔어요. 그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 있는 음악가였어요. 제가 꿈꿀 수 있는 그런 타고난 재능 말이에요. 그녀의 연주를 들을 때마다 뱃속 깊은 곳에서 불타오르는 시기심을 느꼈죠. 왜 내가 저렇게 잘할 순 없을까? 왜 그녀는 그렇게 쉽게 해내는 걸까? 다현이의 재능이 어찌 보면 불공평하다고 스스로를 납득시키기 시작했어요. 한국인이라는 점, 가야금을 가지고 자랐다는 점 때문에 그녀가 유리하다는 거죠. 전 7살 때부터 첼로를 켜왔다는 건 안중에도 없었어요. 제 마음속으로 다현이의 성공은 저에 대한 모욕이었거든요. 돌이켜보면 란닝의 편견에 제가 얼마나 영향을 받았는지 부끄러워요. 한 사람의 편견을 근거로 전체 문화를 판단하는 게 잘못됐다는 걸 마음속으로는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저 자신의 불안감과 질투심에 사로잡혀 정작 중요한 걸 보지 못했죠. 결국 모든 게 란닝이랑 겨울방학 때 오스트리아 빌로 여행을 갔을 때 절정에 이르렀어요. 우리는 구불구불한 도시의 거리를 걸으며 멋진 건축물을 감상하고 보헤미안 분위기를 만끽하고 있었죠. 그리고 모퉁이를 돌았을 때 우리는 그녀를 보게 되었어요. 그녀는 젊은 한국 여성이었고 버스킹 유튜버였어요. 전통 한복을 입고 가야금을 연주하고 있었죠. 그런데 그냥 가야금이 아니었어요. 햇빛에 반짝이는 정교한 구슬로 현이 장식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현에서 흘러나오는 소리는 제가 이제껏 들어본 적 없는 것이었어요. 아련하고 비현실적이면서도 어딘가 깊은 역사와 전통의 뿌리를 두고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저는 그 자리에 넋을 잃고 서서 사랑과 상실, 기쁨과 슬픔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한 멜로디를 타닥타닥 연주하는 그녀의 손가락을 바라봤어요. 그리고 그녀가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자 가야금과 완벽한 조화를 이루며 솟구치는 목소리에 제 내면에서 무언가 바뀌는 걸 느꼈죠. 그녀가 부른 노래는 한국 가수 임영웅의 유명한 트로트 곡을 커버한 거였어요. 가사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뒤에 깃든 감정은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죠. 마치 음악이 언어와 문화를 초월해 보편적인 무언가를 건드리며 제 영혼에 직접 말을 걸고 있는 것 같았어요. 란닝을 힐끗 봤는데 그도 제가 느끼는 바를 같이 느끼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하지만 그의 얼굴은 울퉁불퉁 찌푸려져 있었고 팔짱을 꼭 낀 채였죠. 말도 안 되라고. 그가 중얼거렸어요. 그냥 중국 음악을 베끼고는 자기들 거라고 우기는 거야. 그 순간 무언가가 저에게 똑 떨어졌어요. 그래요. 가야금은 중국에서 유래했을지도 모르죠. 그리고 중국과 한국 사이에는 길고 복잡한 역사가 있다는 것도 알아요. 하지만 그런 역사를 근거로 한 문화의 전통 음악 전체를 무시하는 건 편협한 생각이에요. 음악에 대해 제가 믿어온 모든 것, 즉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국경을 초월하며 장벽을 허물 수 있는 힘이 있다는 제 믿음에 정면으로 반하는 거였죠. 다시 그 한국 여성에게로 시선을 돌렸어요. 그녀가 음악에 온 마음을 쏟아붓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조용히 다짐했지요. 다시는 편견이 제 판단력을 흐리게 두지 않을 거예요. 항상 열린 마음과 가슴으로 음악에 다가설 거라고요. 여행의 나머지는 휙휙 지나갔지만 그 순간만큼은 오래도록 제 가슴에 남았어요. 오스트리아 빈에서의 그 멋진 경험 이후 저는 줄리아드 기숙사로 돌아가는 게 너무 기다려졌어요. 한국과 한국 음악에 대한 질문들로 제 머릿속이 붕 떠 있었거든요. 마치 제가 간절히 더 잘 이해하고 싶어하는 새로운 세상을 엿본 것 같았어요. 하지만 먼저 다현이 그녀랑 얘기를 나눠봐야겠다고 생각했죠. 기숙사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은 시간이라 복도는 조용했어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이미 잠자리에 들어 힘든 연습과 수업을 위해 휴식을 취하고 있었죠. 제 방으로 걸어가는데 연습실 중 한 곳에서 가야금 소리가 들려왔어요. 선율이 아름답고 복잡했고 저는 마치 불빛에 이끌린 나방처럼 그 소리에 이끌렸죠. 연습실 안을 살짝 들여다보니 다현이 연주에 완전히 몰두하고 있었어요. 그녀의 손가락이 가야금 줄 위로 춤을 추듯 움직였고 그 선율은 마치 그리움과 희망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것 같았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음악의 아름다움과 연주자의 기량에 넋을 잃고 있었죠. 마침내 용기를 내어 문을 살며시 두드렸어요. 다현이는 제가 거기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라며 고개를 들었어요. 올레야 그녀는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죠. 이렇게 늦은 시간에 여기서 뭐 하는 거야? 갑자기 쑥스러워졌지만 제 말을 하기 위해 애썼어요. 방금 오스트리아 빈 여행에서 돌아왔는데 제가 말을 꺼냈죠. 거기서 한국 여성이 가야금을 연주하는 믿을 수 없을 만큼 놀라운 공연을 봤어요. 제가 한국 음악과 문화에 대해 얼마나 모르는지 깨닫게 됐죠. 그녀가 좀 더 자세히 알려줬으면 해서요. 다현이의 얼굴이 신남으로 환해졌어요. 그럼 그녀가 저를 가리키며 말했죠. 우리 문화를 써니랑 함께 나누고 싶어. 그리고 그 다음 몇 시간 동안 저와 다현이는 그 연습실에 함께 앉아서
가야금의 역사부터 한국 사회에서 음악의 역할까지 모든 것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녀는 어린 나이부터 한국에서는 음악이 삶에 스며들어 있다고 했죠. 피아노든 가야금이든 다른 악기든 거의 모든 아이들이 악기를 배운대요. 한국에선 음악이 단순히 재미나 오락을 위한 것이 아니야. 다연이가 설명했어요. 그것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을 이루는 근본적인 부분이야. 공연이나 콘서트에서 모두가 함께 노래하고 참여하는 거야. 그것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공유된 감정과 경험을 표현하는 방식이지. 다연이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깊은 감탄과 존경심이 제 안에서 자라나는 것을 느꼈어요. 여기 이렇게 뚜렷하게 자신의 나라와 전통을 사랑하면서도 다른 문화에 대해 엄청난 개방성과 호기심을 가진 사람이 있다는 게 놀라웠죠. 그녀는 우리와 그들 사이에 벽을 세우거나 선을 긋는 데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저 자신의 고유한 유산의 아름다움과 풍요로움을 기꺼이 듣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와도 나누고 싶어 했던 거죠. 그 후 몇 주 동안 다연이는 저를 줄리아드의 다른 한국 학생들에게 소개해줬어요. 우리는 함께 식사를 하고 음악을 연주하고 서로의 문화를 가르쳐 주었죠. 저는 한국어로 몇 가지 기본 표현을 배웠고 심지어 가야금도 연주해봤어요. 그들과 시간을 함께 보낼수록 한국에 대한 제 편견과 오해가 녹아내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 개방성에 대한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대체되었어요. 란닝이 말한 것과는 달리 한국인들은 이상하고 낯선 타자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죠. 그들은 그저 자신만의 독특한 이야기와 전통 세상을 보는 방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제 작곡에 점점 더 많은 한국적 요소를 녹여내면서 저는 무언가 깊고 강력한 것을 건드리고 있다고 느꼈어요. 그것은 다른 누군가의 문화를 모방하거나 전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어디에서 왔든 무슨 언어를 쓰든 모든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공통점을 표현할 방법을 찾는 것에 관한 거였죠. 그리고 다연이의 우정과 조언이 없었다면 그 모든 것이 불가능했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녀는 제가 혼자서는 결코 발견하지 못했을 새로운 세상을 열어주었어요. 그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연습실에서의 그 늦은 밤 대화들을 되돌아보면 그것들이 제 인생에서 가장 변화를 가져온 순간들 중 하나였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 순간들은 제가 열린 마음을 갖고 제 것과 다른 문화에서 배우고 감사할 줄 아는 자세의 힘을 가르쳐 주었죠. 그리고 결국 음악이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가장 넓은 분열마저도 극복할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줄리아드에서의 삶의 스트레스와 압박감에 휩싸일 때마다 저는 다연이와 한국 친구들과 함께 보낸 그 순간들을 떠올려요. 웃음과 함께 나눈 식사, 함께 음악을 만드는 기쁨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면 제가 저 자신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의 일부라는 걸 알기에 새로운 목적 의식과 영감을 느껴요. 그것이 바로 음악의 진정한 선물 아닐까요? 음악은 우리가 말을 넘어 정치를 넘어 우리를 갈라놓으려 하는 모든 것들을 넘어 서로 소통할 수 있게 해주지요. 그리고 종종 너무 갈라지고 양극화된 것처럼 느껴지는 세상에서 그런 소통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요. 그래서 제 음악적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그 교훈들을 마음에 새기려 해요. 저는 매 새로운 경험에 호기심과 개방성으로 다가가고 모든 문화와 전통 속에서 아름다움과 인간성을 찾으려고 노력해요. 무엇보다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상처를 치유하며 분열을 극복하는 음악의 엄청난 힘을 기억하려고요. 결국 그게 다예요. 명성이나 음악을 통해 얻은 부찬사는 아니에요. 더 가치 있는 것들이죠. 음악을 만들고 그것을 세상과 나누는 단순하면서도 깊은 말이에요. 그리고 그 점에서 저는 언제나 다연이와 이 길을 걸어오며 만난 모든 놀라운 사람들에게 감사할 거예요. 학기가 끝나갈 무렵 다연이랑 저는 엄청 가까워졌어요. 음악, 문화, 인생에 대해 밤새도록 수많은 대화를 나누면서 우리의 우정은 꽃피웠지요. 다연이는 제게 너무나 많은 새로운 관점과 경험을 열어주었고 제 삶에 다연이가 있다는 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어느 날 마지막 수업을 마치고 짐을 싸면서 다연이가 조심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올리야, 방학 때 나랑 한국에 놀러 갈래? 내 고향도 보여주고 내가 좋아하는 곳들도 소개해주고 싶어. 그 제안에 저는 깜짝 놀랐지만 동시에 너무 기뻤어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이야기했던 문화와 음악을 다연이의 조국에서 직접 경험할 수 있다니 꿈만 같았죠. 몇 주 후 저는 인천공항에 내렸어요. 세계에서 가장 멋진 공항 중 하나라고 들었는데 깔끔하고 현대적인 건축과 세관 절차의 효율성에 감탄했죠. 미국에서 익숙했던 혼잡하고 복잡한 공항과는 너무나 달랐어요. 서울로 들어가면서 모든 것이 얼마나 깨끗하고 질서정연한지 감탄할 수밖에 없었어요. 거리는 깨끗했고 대중교통은 시계처럼 정확했으며 어디를 봐도 사람들은 목적의식과 시민정신을 가지고 일상을 살아가고 있었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하지만 가장 놀라웠던 건 안전과 안심이었어요. 항상 조심해야 하는 런던에서 와서 밤에도 두려움 없이 걸을 수 있고 물건을 놓고 가도 도난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정말 놀라웠죠. 다현이는 한국의 범죄율이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고 서로에 대한 신뢰와 존중이 문화에 깊이 뿌리박혀 있다고 설명해줬어요. 다음 며칠 동안 다현이는 고향을 둘러보며 저를 데려갔어요. 경복궁을 방문하고 푸르른 산을 하이킹하고 다양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맛보았지요. 하지만 저에게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전통시장 방문이었어요. 좁은 골목길을 걸으며 다양한 노점상의 화려한 색감과 향기에 감탄했어요. 상인들은 싱싱한 해산물부터 수궁의 도자기까지 모든 것을 팔았고 구워지는 고기 냄새와 흥정하는 손님들의 수다로 가득했죠. 하지만 제가 가장 좋아했던 건 모든 상호작용에 스며든 따뜻함과 환대였어요. 노점상을 운영하는 아주머니들은 환한 미소로 우리를 맞이하며 먹을거리를 손에 쥐어주며 모든 것을 맛보라고 권했지요. 그들에게 시장은 단순한 장사 공간이 아니라 사람들이 모여 삶의 소소한 기쁨을 나누는 커뮤니티의 중심이었어요. 특히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어요. 김치 노점상을 하시는 할머니가 우리를 불러 직접 담근 김치를 맛보게 해주셨거든요. 매콤하고 새콤한 김치를 맛보면서 어린 시절 이야기와 시장의 역사에 대해 들려주셨죠. 작은 손짓이었지만 한국 사람들의 관대함과 친절함을 잘 보여주는 순간이었어요. 또 다른 잊을 수 없는 경험은 다현이와 친구들과 함께 K-팝 콘서트에 참석한 거였어요. K-팝 팬들의 전설적인 열정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었지만 그날 밤 관객들의 엄청난 에너지와 흥분을 준비할 수는 없었죠. 밴드가 무대에 오르자 관중석에서는 귀청이 터질 듯한 환호와 함성이 터져 나왔어요. 팬들은 빛나는 야광봉을 완벽한 동시성으로 흔들며 모든 가사를 억눌릴 수 없는 기쁨으로 따라 불렀죠. 그리고 밴드가 발라드를 부르자 모든 관객이 핸드폰 불빛을 들어 올렸는데 마치 별들로 둘러싸인 것 같았어요. 다현이와 친구들이 노래를 부르고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며 이것이 바로 음악의 본질이라는 깨달음이 스쳤어요. 완벽함이나 기술적 숙련도가 아니라 순간에 빠져드는 순수한 기쁨, 노래와 리듬에 대한 공유된 사랑을 통해 다른 사람들과 연결되는 것 말이에요. 그날 밤 호텔로 걸어가면서 다현이가 미소 지으며 제게 말했어요. 올리야, 나는 항상 내 나라와 문화를 사랑해왔어. 하지만 내 눈을 통해 보고 너처럼 그것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함께 나누면서 다시 한번 사랑에 빠졌어. 걸으며 감사함과 경이로움이 밀려오는 걸 느꼈어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일생일대의 경험이었고 남은 인생 동안 소중히 간직할 선물이란 걸 알았죠. 그리고 음악가로서의 여정이 어디로 날 데려가든 놀라운 나라와 문화의 일부를 항상 가슴 깊이 간직할 거란 걸 알았어요. 런던행 비행기에 올라탈 때쯤 저는 흥분과 가능성으로 가득 찼어요. 한때 너무나 모르던 나라와 문화를 사랑하게 되었고 모든 경계와 차이를 넘어 사람들을 하나로 만드는 음악의 힘에 대한 새로운 감사함을 얻었죠. 하지만 무엇보다 저는 다현이라는 진정한 친구를 얻었어요. 그녀는 제게 자신의 세상을 열어주었고 열정과 꿈을 나누었으며 환대와 관용이 진정한 의미를 보여주었죠. 그리고 그 점에 대해 저는 영원히 감사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끝났다는 걸 알았지만 그곳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이 영원히 함께 할 거란 것도 알았어요. 그리고 그 지식과 함께 음악이 삶을 변화시키고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는 방식으로 사람들을 하나로 만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앞으로의 도전에 맞설 준비가 되었어요. 새 학기가 시작되면서 저는 다시 한번 줄리아드의 익숙한 복도로 돌아왔어요. 주변에는 열정 가득한 학생들의 분주함이 느껴졌죠. 하지만 수업과 연습에 몰두하면서도 무언가 변했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한국에서의 경험 배운 교훈 그리고 쌓은 우정이 제가 음악과 세상을 바라보는 근본적인 방식을 변화시켰거든요. 시간이 흘러 줄리아드에서의 마지막이 다가올수록 저는 점점 더 큰 압박감을 느꼈어요. 졸업 연주회는 눈앞에 다가와 있었죠. 지난 4년간 배우고 이루어낸 모든 것을 마지막으로 선보이는 무대였어요. 두려운 동시에 설레는 일이었죠. 학교와 음악계에 제 발자취를 남기고 제가 정말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모두에게 보여줄 수 있는 기회였으니까요. 하지만 연습실에 앉아 악보를 살피고 곡을 고르면서 저는 딱 맞는 곡을 찾는 데 어려움을 겪었어요. 연주회가 단순히 테크닉을 뽐내거나 식상한 클래식 곡을 반복하는 것 이상이 되길 바랐거든요. 음악가로서 한 인간으로서 제가 걸어온 여정과 배운 교훈을 진실되게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던 중 마치 번개처럼 깨달음이 스쳐 지나갔어요. 한국에서의 시간 그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음악과 문화가 떠올랐죠. 가야금의 구슬픈 선율, K-팝의 강렬한 비트 풍부한 전통 민요가 생각났어요. 그 순간 저는 이것이야말로 제가 연주회에서 선보이고 싶은 것임을 깨달았죠.
새로운 목적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준비했어요. 연습실에서 긴 시간을 보내고 한국 음악에 대한 모든 자료를 찾아 헤맸죠. 악보와 녹음을 공부하고 이 장르의 경험이 있는 교수님과 음악가분들께 조언을 구했어요. 도움과 지지를 얻고자 다현 씨에게도 연락했죠. 천천히 그리고 확실하게 작품이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어요. 클래식과 한국적 요소가 융합된 청중을 서울의 분주한 거리에서 한적한 시골로 데려다 주는 듯한 느낌의 곡이었죠. 전통 민요 선율을 짜놓고 케이팝과 인디록의 리듬과 악기 편성을 도입했으며 심지어 다현이가 직접 연주하는 가야금 파트도 포함했어요. 연주의 날짜가 다가오자 저는 흥분과 기대감으로 가득 찼어요. 제가 시도하는 것이 색다르고 심지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것이 제 자신과 제가 믿는 바에 진실되다는 것도 알고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을 때 무대에 올라서자 평온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어요. 연주를 시작하자 관객들의 반응이 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들이 음악에 예상치 못한 전개에 놀라고 기뻐하는 것이 느껴졌죠. 한국에서 느꼈던 모든 열정과 감정, 제 인생을 바꾼 사람들과 문화에 대한 사랑과 감사함을 쏟아부었어요. 마지막 음이 사라지자 홀은 우레와 같은 박수 소리로 가득 찼어요. 관객들의 얼굴을 바라보니 친구들과 가족의 눈에 눈물이 반짝이고 있었고 맨 앞줄에 앉은 다현 씨는 자랑스러워하며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순간 정말 특별한 것을 이뤘다는 걸 알았어요. 최후의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걸어 나오면서 기쁨과 성취감이 밀려왔어요. 위험을 감수하고 마음과 본능을 따랐더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멋진 결실을 맺었죠.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음악을 통해 가장 깊은 제 모습을 표현하고 영혼의 일부를 세상과 나눌 수 있는 방법을 찾았다는 거예요. 연주회가 끝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포옹을 나누고 축하 인사를 주고받으며 그 순간의 여운에 젖어 있을 때 저는 이 경험을 영원히 간직할 것임을 알았어요. 한국은 믿을 수 없을 만큼 멋진 음악과 문화뿐만 아니라 제 자신과 이 세상에서의 제자리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주었죠. 그리고 제 음악을 통해 무언가를 되돌려줄 방법을 찾았어요. 제 인생을 영원히 바꾼 나라와 사람들에 대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거죠. 앞으로를 내다보며 저는 제 앞에 펼쳐진 흥분과 가능성을 느꼈어요. 음악가로서의 여정이 아직 끝나지 않았음을 배우고 창조하고 세상과 나누고 싶은 것들이 아직도 많이 남아있음을 알았죠. 하지만 어디로 가든 한국에서 배운 교훈과 사랑을 항상 간직할 거예요. 그것들은 제 존재 그 자체에 녹아있으니까요. 그래서 선선한 런던의 밤거리로 발을 내디디며 저는 평화롭고 분명한 목적 의식이 느껴졌어요. 제 목소리 소명 진정한 자아를 찾았으니까요. 그리고 음악이 저의 인도자가 되어준다면 제가 이룰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없다는 걸 알게 되었죠. 그러면 더욱 재미있는 다음 사연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김치는 중국 건데 왜 한국은 자꾸 김치가 한국 음식이라고 하죠? 한국은 중국 음식을 베낄 줄밖에 모르는 것 같아요. 한 프랑스 요리사가 한국에 와서 김치를 먹더니 이건 중국에서 만든 요리를 갖다 베낀 것이라고 하며 침을 태 뱉었다고 합니다. 그 프랑스 요리사에게 한 한국 요리사가 와서 김치를 그녀의 얼굴에 던져버렸다고 하는데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프랑스 요리사 30살 비올라입니다. 한국행 비행기를 타게 될 줄은 꿈에도 생각지 못했습니다. 설렘과 걱정이 뒤섞인 마음으로 비행기를 타고 있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저는 파리의 한 무대에 서서 권위 있는 프랑스 요리 대회에서 최고상을 받았습니다. 고향의 부엌에서 기술을 연마하고 할머니에게 파스타 만드는 비법을 배우고 지중해의 대담한 풍미를 제 요리에 불어넣으며 수년간의 노력의 정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는 완전히 낯선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바로 한국입니다. 몇 달 전 요리 대회에서 선보인 제 파스타를 드신 국제요리 교리 프로그램 PD가 제게 자신의 프로그램에 출연해보지 않겠냐고 물었습니다. 저는 엄청나게 고민했어요. 사실 안 좋게 생각하는 나라였죠. 한국은 중국인 멘토에게 들은 이야기를 제외하면 거의 아는 게 없는 나라입니다. 그는 항상 한국 음식은 중국 음식을 모방한 것에 불과하며 한국인은 창조보다는 모방을 좋아하는 민족이라고 말했죠. 제가 한국을 좋아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요리를 베낀다는 말에 선입견을 가지게 되었죠. 비행기가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하고 저는 눈앞에 보이는 광경에 놀라고 말았습니다. 터미널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으로 매끈하고 흠잡을 데가 없습니다. 세관을 통과하고 화장실로 향하는 길에 모든 것이 깨끗할 뿐만 아니라 무료라는 사실에 놀랐습니다. 무료임에도 칸마다 비데가 설치되어 있었고 젖은 손을 말릴 수 있는 손건조기도 있었어요. 그리고 공항 푸드코트로 향하던 중 김밥을 파는 노점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저는 주인 아주머니에게 다가가
유리 뒤에 늘어선 형형색색의 김밥을 가리킵니다. 이게 뭐죠? 프랑스 억양이 진하게 묻습니다. 카운터 뒤에 있던 여성이 미소를 지으며 서툰 영어로 초밥과 비슷하지만 한국식입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채소 고기를 김에 말아서 먹는 음식이에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손에 쥔 낯선 화폐가 낯설게 느껴지는 몇 원을 건넵니다. 김밥을 한 입 베어 물고는 깜짝 놀라 눈을 크게 떴습니다. 소박하지만 맛있고 밥은 완벽하게 간이 되어 있고 채소는 아삭하고 신선했습니다. 이 음식은 중국 것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제 셰프께서 이런 음식은 만드신 적이 없거든요. 한국 전통 음식으로 유명한 전주로 향하는 기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창밖으로 시골 풍경이 스쳐 지나가면서 이곳에 오게 된 사건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봅니다. 프랑스 요리사인 제가 중국 음식을 싸구려로 흉내내는 나라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지만 국제 무대에 유혹을 뿌리치기엔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기 들어본 적도 없는 도시, 거의 아무것도 모르는 나라를 향해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기차가 전주역에 들어서자 키가 크고 날씬한 얼굴에 친절한 남자가 저를 맞이했습니다. 이사벨라, 그가 손을 내밀며 물었습니다. 준석이라고 합니다. 전주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저는 떨리는 마음을 감추려고 악수를 하고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만나서 반가워요. 저는 한껏 긴장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준석은 제 짐을 들어주며 대기 중인 차로 안내했습니다. 시내 거리를 달리면서 준석은 전주 한옥마을을 가리켰고 한국 역사와 문화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의 바른 소리를 내지만 내심 저 한옥도 중국 것을 베낀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숙소와 연수 장소인 식당에 도착했을 때 우아한 곡선 지붕과 정교한 나무 조각이 돋보이는 한국 전통 한옥이 너무 아름다워서 놀랐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깔끔한 흰색 유니폼을 입고 호기심과 회의감이 교차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 셰프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공주는 저에게 지은이라는 근엄해 보이는 여성 셰프를 소개해 주었습니다. 그녀는 날카로운 눈빛으로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평가하는 눈빛을 보였습니다. 당신이 이탈리안 셰프군요. 그녀가 영어 억양이 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뭘 할 수 있는지 봅시다. 저는 긴장의 물결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침을 삼켰습니다. 제가 재능 있는 요리사라는 건 알지만 낯선 곳에서 낯선 얼굴들에 둘러싸여 갑자기 사기꾼이 된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과연 제가 한국 주방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제 요리의 가치를 증명할 수 있을까요? 앞치마를 두르고 가스레인지에 올라서면서 심호흡을 하고 제가 여기 있는 이유를 떠올립니다. 배우고 성장하고 제가 어떤 사람인지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제 능력밖의 일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멈추지 않겠습니다. 저는 프랑스 요리에 떠오르는 스타 이사벨라이고 한국에서 어떤 도전이 기다리고 있든 해낼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한국 셰프들에게 진정한 이탈리안 요리가 무엇인지 보여줄 준비가 되었다는 결연한 마음으로 칼을 들고 일터로 향했습니다. 제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고 이 주방에서 배우게 될 교훈은 상상도 못했던 방식으로 제 삶을 변화시킬 것입니다. 전주의 한 전통 한식당 주방에 들어서자 설렘과 긴장감이 뒤섞인 기분이 들었습니다. 준석 셰프가 제 옆에 서 있는데 그의 존재감이 든든하면서도 위협적이었습니다. 그는 저에게 칼을 건네며 카운터에 쌓인 채소 더미를 향해 손짓을 했습니다. 오늘은 기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가 말합니다. 김치는 한국 요리의 기본입니다. 거의 모든 식사에 곁들여지는 발효 채소 요리입니다. 저는 생각에 잠긴 채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치에 대해 들어본 적은 있지만 항상 약간 회의적이었거든요. 중국인 멘토가 김치는 원래 중국 요리이고 한국인이 단순히 모방한 것이라고 말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준석이 채소를 썰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면서 의구심을 뒤로 미루고 배움에 집중했습니다. 먼저 다진 채소와 고추, 마늘, 새우젓으로 만든 새빨간 양념장을 함께 버무렸습니다. 매콤하고 톡 쏘는 냄새가 눈시울을 적시고 코끝을 따끔거리게 합니다. 채소의 양념을 버무리는 동안 준석 씨가 김치의 역사에 대해 설명해 줬습니다. 김치는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한국 요리의 일부였습니다. 라고 그는 말합니다. 김치는 원래 길고 혹독한 겨울 동안 채소를 보존하기 위한 방법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각 지역마다 고유한 품종과 맛을 개발하면서 한국 식사의 필수품이 되었습니다. 준석은 한국 김치의 역사에 대해 말해주기 시작했습니다. 김치는 정말 중국 것인지 한국 것인지 헷갈렸어요. 준석이 말하는 김치의 역사는 정말 자세했고 현실적이었거든요. 저는 일단 당장 해야 하는 것에 집중하기로 했습니다. 한식의 깊이와 복잡함에 매료되어 열심히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김치를 유리병에 담아 발효시키면서 아직 배워야 할 것이 얼마나 많은지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새로운 각오로 교육에 매진했습니다. 잡채, 비빔밥 등 한국 전통 요리를 만드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제가 배우는 것은 기술과 레시피뿐만이 아니었어요. 다른 셰프들과 함께 일하면서 한식의 문화와 역사에 대해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죠. 어느 날 준석이 근처 마을로 여행을 가자고 저를 초대했어요. 마을에서 가을 추수를 기념하는 축제가 열리는데 준석은 한국 전통 잔치를 준비해 달라는 부탁을 받았습니다. 마을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감동을 받았습니다. 할머니부터 어린아이들까지 모두가 힘을 합쳐 준비를 돕고 있었어요. 뚝배기, 그릴, 찜통 등을 갖춘 거대한 야외 주방을 함께 만드는 모습을 보며 경외감을 느꼈습니다. 준석이와 저는 잔치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마을 텃밭에서 갓 수확한 채소를 이용해 김치를 엄청나게 많이 담그기 시작했어요. 고기와 해산물을 뜨거운 숯불에 구워 고소한 양념장에 버무려 먹기 시작했습니다. 고기와 김치가 가득 들어있는 만두를 잔뜩 만들었어요. 멸치로 깊은 육수를 우려낸 잔치국수로 만들었습니다. 정말 하나같이 다 맛있어 보였어요. 이런 게 한국 음식이었다니. 하루가 지나면서 마을과 주민들과 유대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정말 따뜻했어요. 그리고 한국 음식에 대한 자부심이 대단했습니다. 한국 음식은 정성이 엄청 많이 들어간 음식이에요. 그래서 쉽게 잊혀지지 않죠. 그 말을 들을 때까지만 해도 한식에 대해 너무 큰 의미 부여를 하는 게 아닌가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껏 준비한 한국 요리를 맛보면서 맛의 깊이와 복잡함에 감탄했습니다. 그날 저녁 공동 식탁에 둘러앉아 만찬을 즐기던 저는 준석에게 뜸을 들이며 질문을 던졌습니다. 중국인 멘토가 김치는 원래 중국 요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제가 머뭇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게 사실이에요. 준석이의 눈이 놀라움에 커졌다가 분노했습니다. 아니, 전혀 사실이 아니에요. 그가 단호하게 말합니다. 김치는 수백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한국 고유의 요리입니다. 김치와 특정 중국 발효 채소 사이에 몇 가지 비슷한 점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술과 맛은 완전히 다릅니다. 저는 부끄러움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요리를 만들고 먹어보며 느꼈기 때문이에요. 한국 요리는 한국만의 것이 확실했습니다. 중국 셰프 밑에서 배우며 온갖 중국 요리를 먹어온 제가 자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제 편견과 선입견이 한식의 풍성함과 다양성을 제대로 감상하지 못하도록 저를 가로막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고개를 살짝 숙이며 말했습니다. 그런 사실을 더 잘 알았어야 했는데. 준석의 표정이 부드러워지며 손을 뻗어 제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괜찮아요. 그가 말했어요. 중요한 건 비올라가 지금 여기 와서 셰프로서 배우고 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국의 진정한 맛을 경험하기 위해 이곳에 오게 되어 기쁩니다. 마을의 따뜻한 온기와 웃음소리에 둘러싸여 그곳에 앉아있자니 감사와 기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앞으로의 여정이 기대되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한국 음식과 문화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요리 대회가 열리는 날이라 뱃속에서 설렘과 긴장이 뒤섞여 덜덜 떨었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동중과 함께 열심히 훈련하며 한식에 대한 모든 것을 배우고 저만의 퓨전 요리를 완성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주방에 들어서자 익숙한 고추장과 참기름 냄새가 저를 반겼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이미 채소를 썰고 고기를 재우며 열심히 일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앞치마를 허리에 단단히 묶으며 시작할 준비를 했습니다. 먼저 재료를 준비하고 필요한 모든 것을 카운터에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두 가지를 결합한 요리를 만들기로 했어요. 프랑스 파스타와 한국 삼겹살입니다. 저는 이 요리를 김치 삼겹살 파스타라고 부르며 맛있게 만들어지길 기도했습니다. 먼저 삼겹살을 얇게 썰어 고추장, 간장, 꿀을 섞은 양념에 재우는 것으로 시작해요. 돼지고기가 재워지는 동안 저는 김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맛있는 김치의 핵심은 발효 과정에 있다는 것을 배웠기 때문에 며칠 전부터 미리 한 통을 준비해 두었습니다. 김치를 한 입 크기로 자르면서 한국에 처음 왔을 때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김치가 중국 요리를 싸게 모방한 것이라는 잘못된 소문을 믿고 김치에 대해 회의적이었죠. 하지만 김치의 역사와 전통에 대해 자세히 알게 되면서 제가 얼마나 잘못 알고 있었는지 깨달았습니다. 김치는 그 자체로 풍부하고 복합적인 풍미를 지닌 진정한 한국 고유의 음식입니다. 길고 혹독한 겨울을 견디기 위해 수세기 동안 채소를 발효시켜 보존해온 한국인의 독창성과 소환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요리를 계속 만들면서 자부심과 감사한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낍니다. 준석 셰프와 다른 셰프들에게서 배울 수 있는 기회와 이 놀라운 요리, 전통의 일부가 될 수 있어서
정말 감사하게 생각했습니다. 어느새 대회가 시작될 시간이 되었습니다.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제자리에 앉았습니다. 다른 셰프들은 모두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재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제가 기회를 잡으려면 최고의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시계가 똑딱거리기 시작하면서 저는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파스타면이 다 익을 때까지 삶은 다음 양념한 삼겹살과 김치를 넣고 버무렸어요. 참기름을 살짝 뿌리고 파를 뿌려 고명으로 얹은 다음 뒤로 물러나서 제 요리를 감상했습니다. 김치의 선명한 붉은색과 파스타의 크림소스의 흰색이 대비를 이루면서 요리가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손을 살짝 떨면서 심사위원의 테이블로 가져갔습니다. 심사위원들이 한 입 베어 물 때 저는 긴장감에 숨을 참았습니다. 심사위원들이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다가 맛을 음미하며 집중하는 모습이 눈에 선합니다. 마침내 심사위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찬사를 보내자 안도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꼈습니다. 정말 훌륭해요. 심사위원 중 한 명이 얼굴에 미소를 띠며 말합니다. 매콤한 김치와 진한 삼겹살의 조합이 완벽하고 파스타 면이 식감을 더해주네요. 잘 먹었습니다. 저는 자부심과 성취감이 밀려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한 마음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이 많다는 것을 알지만 이 순간 저는 진정으로 제 소명을 찾은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대회가 막바지에 이르렀을 때 제가 2위를 차지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정말 기뻤습니다. 동중과 다른 셰프들의 지원과 지도가 없었다면 이룰 수 없었던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함께 한국식 바비큐와 소주를 마시며 축하를 나누다 보니 지난 여정을 되돌아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세상을 보는 시야가 좁고 회의적인 이탈리안 셰프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완전히 새로운 맛과 가능성에 세계의 눈을 뜨게 된 것 같아요. 한국에서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앞으로의 미래가 더욱 기대되었습니다. 벌써부터 이탈리안 요리와 한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퓨전 요리를 구상하고 있고 하루빨리 전 세계인과 공유하고 싶어요. 하지만 그보다 제가 배운 교훈과 맺은 우정에 더 감사하고 있습니다. 한국은 저에게 요리 기술과 레시피 이상의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전통의 힘 공동체의 중요성,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름다움에 대해 배웠습니다. 동료 셰프들의 웃는 얼굴을 바라보고 있으면 따뜻함과 소속감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낍니다. 저는 비록 이방인으로 한국에 왔지만 더 큰 무언가의 일부가 되어 떠나는 것이니까요. 비행기에서 내려 프랑스 땅에 발을 내딛자 만감이 교차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한국으로 떠난 지 몇 달이 지났는데 그 사이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익숙한 에스프레소 향과 갓 구운 빵 냄새를 맡으며 편안함과 친숙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저는 북적이는 파리의 거리를 걸으며 고향의 풍경과 소리를 감상했습니다. 자갈길과 고대 유적은 제가 기억하는 그대로지만 왠지 지금과는 다른 느낌이 들었습니다. 아마도 새로운 눈으로 완전히 새로운 맛과 가능성의 세계에 눈을 떴기 때문일 거예요. 레스토랑에 도착하자 익숙한 얼굴들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직원들과 단골 손님들이 모두 저를 환영해 주었고 따뜻함과 감사함이 저를 감싸는 것을 느꼈습니다. 제가 없는 동안에도 레스토랑이 원활하게 운영되고 충성도 높은 고객들에게 맛있는 이탈리안 요리를 제공해 주었으니까요. 하지만 주방에 들어서자 새로운 사명감과 설렘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어요. 지난 몇 주 동안 이탈리안 요리와 한식의 장점을 결합한 새로운 퓨전 요리를 구상해왔고 하루빨리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다양한 재료와 기법을 실험하며 프랑스 요리의 풍부하고 고소한 풍미와 한국 김치의 매콤하고 발효된 맛을 혼합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바삭한 빵과 면도한 파마산을 얹은 김치, 리조또와 고추장 까르보나라 같은 요리는 잠든 미각도 깨울 만큼 매콤한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일을 하다 보면 한국에서의 시간과 그곳에서 만난 멋진 사람들을 떠올리게 되더라고요. 인내심과 친절함으로 한식의 기본을 알려주던 준석 씨의 모습과 전주 마을 사람들이 저를 두 팔 벌려 환영해 주던 모습이 기억에 남습니다. 김치와 고추장의 풍미가 혀 위에서 춤을 추던 모습, 그리고 낯설기만 했던 한식의 깊이와 복잡함을 알게 된 것도 기억에 남습니다. 또한 한국에서 배운 교훈, 단순히 요리 기술과 레시피를 넘어서는 교훈에 대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 힘과 문화유산 보존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새로운 경험을 받아들이는 것에 아름다움과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 기쁨에 대해서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진정한 이해와 감사하는 열린 마음과 기꺼이 배우려는 자세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배웠다는 것입니다. 새 메뉴를 마무리하면서 자부심과 설렘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프랑스 고객들에게 새로운 퓨전 요리를 소개하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감수할 만한 가치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선보이는 김치 리조또와 고추장 까르보나라가 주방에서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감과 기쁨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객이 첫 한 입 베어 물며 놀라움과 기쁨으로 눈을 크게 뜨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기쁨의 감탄사를 연발하는 소리를 들으며 제가 성공했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 그 후 몇 주 동안 새로운 퓨전 메뉴에 대한 소문이 들불처럼 퍼져나갔습니다. 프랑스 전역에서 음식 평론가와 블로거들이 제 요리를 맛보기 위해 찾아왔고 리뷰는 호평으로 가득했습니다. 그들은 대담하고 예상치 못한 맛과 이질적으로 보이는 두 가지 요리 사이에 간극을 좁힌 제 방식에 찬사를 보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가장 큰 보람은 제 퓨전 요리가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는 모습을 볼 때였습니다. 프랑스 할머니들이 한국 유학생들과 나란히 앉아 같은 음식을 먹으며 함께 맛있다고 탄성을 지르는 모습을 보면 정말 뿌듯했습니다. 음식과 문화에 대한 공통된 사랑으로 유대감을 형성하는 모습이니까요. 제 요리가 대화를 촉발하고 새로운 우정을 쌓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자부심과 사명감이 생겨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몇 주가 지나고 몇 달이 지나면서 퓨전 요리에 대한 열정이 점점 더 커지는 저를 발견했습니다. 태국, 베트남, 일본 요리의 요소를 제 요리에 접목해 다른 아시아의 풍미와 기법을 실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성장하고 변화하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 모든 과정에서 한국에서 배운 교훈은 결코 잊을 수 없습니다. 저를 자신의 삶과 주방으로 초대해주고 음식, 문화, 인간 경험에 대해 많은 것을 가르쳐준 놀라운 사람들을 결코 잊지 못할 것입니다. 요리를 통해 다른 문화를 이해하고 함께 더불어 공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쳐 주었으니까요. 앞으로 제 요리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제 마음속에는 언제나 한국의 한 조각이 남아있을 것입니다. 한국은 제가 상상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켜준 나라이며 저에게 준 놀라운 경험과 교훈에 대해 영원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소주 한 잔을 하늘에 올리며 지금 이 순간을 있게 해준 놀라운 여정을 위해 건배합니다. 프랑스와 한국의 맛과 전통 그리고 앞으로 펼쳐질 무한한 가능성을 위해 그리고 무엇보다도 사람들을 하나로 모으고 이해와 공감, 기쁨의 세상을 만드는 음식의 힘을 위해 건배합니다.